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17명과 지역 일꾼 4천여 명을 선출하고 재보궐선거는 12곳에서 치러집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재판거래 사례로 제시된 KTX 해고 사건의 승무원들이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건수는 10건을 넘었습니다. 넥센 구단이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130억 원 넘는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문이 돌던 넥센의 선수 장사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는 해안과 내륙에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자정뉴스 시작합니다. 직원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 이명희 씨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씨가 이번에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함에 따라 경찰은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직원 상습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아내 이명희 씨가 지난 28일에 이어 또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11시간 넘게 조사받고 나온 이 씨는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차에 올랐습니다. 가위랑 화분 던지신 거 인정하세요? 억울하신 부분 있으면 한번 설명해 줄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예정 시간보다 일찍 기습 출석했던 이 씨는 실내에서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며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한 달 동안 피해자 11명을 조사해 이 씨의 구체적인 폭행 시기와 횟수, 장소 등을 특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를 상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2차 조사에서도 영상이 공개된 공사장 폭행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거듭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 씨가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는 상습폭행이나 특수폭행,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도 다음 달 초 이 씨 소환 조사를 예고한 만큼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이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또 다른 의혹이죠. 한진그룹 일가의 밀수 의혹 등으로 대한항공과 세관의 유착설이 불거지자 관세청이 민간 태스크포스를 동원해서 스스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다음 주 초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세관의 유착설은 조현아, 조현민 자매의 밀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장기간 몰래 국내로 물품을 들여왔다면 세관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세관에 봐도 뭐라고 해서 이렇게 바꿨대요. 그 말은 즉시 세관에서 여태까지 봐줬다는 거죠. 박스를 봐주다가 이제 가방으로 바꿨다는 거죠. 왜냐면 그것도 세관에서는. 사태 수습에 나선 관세청. 현장 점검을 벌인 민간 위원들로부터 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었습니다. 우선 항공사 VIP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의 세관 검사를 강화하라는 요구입니다. 항공사 의전팀이 VIP 물품을 몰래 들고 들어오다 적발되면 세관구역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보안 검색만 이뤄지는 상주 직원 통로에선 밀수품 점검도 불시에 실시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초대형 화물 운반 구역에도 CCTV를 보완하고 세관 직원과의 유착을 막기 위한 인사조치도 단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관세청은 권고안을 반영해 다음 달 초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사율 1%대의 시스템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그 검사율이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상당히 낮은 현 체계가 유지가 된다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미봉책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수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화물 운송부터 보세 창고 관리까지 모든 단계를 한진 계열사가 맡고 있어 그룹 차원의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법 행위를 한 항공사는 세관 검사를 강화한다지만 과거에 벌어진 밀수 의혹에 대해선 기록이나 CCTV 영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 나가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시작으로 당사자 소환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이제 막 자정을 지나면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이자 또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도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과 광역의원 824명 등 모두 4천여 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됩니다. 여기에 미니 총선 수준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전국 12곳에서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문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받는 첫 심판대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율,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와 함께 선거 전날인 다음 달 12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관측 속에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마련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압승을 거두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그토록 바람하지 않았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드는 희망의 파란 벽돌이 될 것입니다. 한국당은 남북 이슈가 선거 판세에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심각한 청년 실업을 비롯한 민생경제 파탄 등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국민 세금 모아가지고 공산주의 배급 형식으로 나눠먹는 사회주의적 분배 정책을 쓰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양당 독점 폐해를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남북관계에 완전히 뒤덮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오만과 독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주력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 잡기에 정의당은 진보 정당으로의 존재감 부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전북이, 호남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제 몫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후보자들의 당선, 그리고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제1야당 교체를 위해서 쉬지 않고 뛸 것입니다.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선거 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과 토론회 개최 등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선거 전에 막이 오르면서 압승을 거두려는 여당과 극적 반전을 노리는 야당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여야의 각오는 어떨까요?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9곳을 장담하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은 불리한 초반 판세를 딛고 최대 9곳 승리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이슈에 몸을 실은 더불어민주당은 은하철도 999를 패러디해 평화철도 111 유세단을 결성했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을 모두 기호 1번으로 선택해달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이미 지난 2014년 선거에서 차지했던 9곳에다 격전지로 꼽는 경남, 부산까지 최대 15곳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출정식 분위기도 떠들썩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완성되는 상징인 바로 남북 평화철도의 연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스타 군단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홍준표, 백의종 군 주장이 분출하며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홍 대표는 앞서 주장한 6곳뿐만 아니라 충남과 강원까지 모두 9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당 홈페이지로 연일 민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살아야 한다는 이름의 유세 지원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정말 한반도는 이 평화천지가 되는 것처럼 이 젊은 세대를 호도하고 있지만 이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이 6.13 지방선거 이제 14일밖에 남지 않은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심판을 해주시지 못하면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기대를 걸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일부 TV토론에서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가 제외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방송사의 이익에 따라서, 방송사의 입맛에 따라서 우리 선거방송 자유롭게 불공정하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선관위가 놔주면 선관위가 그 상황에서 왜 존재하게 됩니까? 민주평화당은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의 선전을, 정의당은 7표 가운데 최소 3표 분산 투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전북이, 호남이 대접을 받고 제 몫을 찾아야 합니다. 한 표를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가장 귀하게 행사해 주십시오. 투자 승수가 가장 높은 정당, 정의당입니다. 당마다 다른 분위기 속에 여야 지도부 교체와 정계 개편까지 이어질 6.13 지방선거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안에서 승객들을 상대로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안 후보의 행동이 예비 후보자의 공개 연설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열차나 병원, 지하철역 내부 등에서 연설해서는 안 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직권으로 재심해달라는 해고 승무원들의 요구에 대법원 측은 늦지 않은 시간 안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청색 조끼를 입은 KTX 해고 승무원들이 천막안에서 합장을 한 채 연거푸 절을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의 희생양으로 지목된 사실을 108배를 하며 대중에게 알리려는 겁니다. 대법정 농성 뒤 약속받은 대로 대법원장 비서실장과도 만났습니다. 사법행정권자 이게 판결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 하나하나 한자도 빠짐없이 KTX 해고 승무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법 판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또 대법원에서 직권재심 절차를 진행해주고 사안에 대해 필요할 경우 수사로 전환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면담 뒤 참석자들은 대법원 측이 적절한 시간에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내놓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는 지금 다각도로 이야기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늦지 않은 시간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대법원의 대책 발표 전까지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 밖에도 민변과 전교조, 참여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면서 사법부의 재판거래 파문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법원 노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법부가 안팎으로 비판에 휩싸이면서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노조 관계자부터 긴급조치 9호 위반 피해자까지 서로 다른 단체들이 대법원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같이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지원했다며 꼽은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판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거래 대상에 불과했다며 검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이번 법원이 정말 이런 작태를 서슴없이 했다는 것을 보고 재판 거래 파문에 대한 반발은 법원 안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법원 노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 역시 SNS를 통해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무마하는 것은 사법부의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안팎으로 고발과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견을 더 들어보고 재조사나 검찰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내외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을 그때 한꺼번에 말씀드릴 것을 양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외부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까지 재판 중립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의 관여 정도를 정리한 보고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보고서가 이번 사태와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개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향후 이들에 대한 징계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새벽 영동고속도로에서 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 두 자녀를 둔 30대 가장이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고 갓길 위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운전대를 돌려 반대 방향으로 비틀비틀 주행을 시작합니다. 새벽 0시 반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한 겁니다. 주변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경고했지만 아슬아슬한 운행은 7km 넘게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멀리서 불빛이 보여가지고 처음에는 저게 뭐지 했었는데 역주행 차량 만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오른쪽에 다행히 차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좀 피했었던 상황입니다. 막 소름 끼치고 지금도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좁쌀 돋고 막 이리저리 차선을 넘나들던 승용차는 결국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서야 질주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택시 승객이 숨졌고 벤츠 운전자 27살 노모 씨와 택시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말 부부 생활을 하던 30대 가장은 아내와 8살과 5살 된 어린 자녀를 두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저 자식은 진주에 거주하고 주말 부부예요. 그 부인도 거기서 직장생활 하더라고요. 맞벌이 하니까는 저 젊은 나이에 안타깝죠. 경찰은 사고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며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무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 공장 폭발 사고. 이 사망자 유족들은 사고 초기부터 한화방산 측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장례 절차까지 미룬 채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반과 경찰이 폭발 사고가 난 건물 안을 꼼꼼히 살핍니다. 합동 감식은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던 장비에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국가수 본원에서 폭발 감식 전문가를 불러 최초 폭발 지점과 원인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폭발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사상자들은 대부분 정직원이 된 지 채 6년도 안 된 젊은 직원들로 확인됐습니다. 관리 감독자는 건물 외부에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 관계를 살피고
여기 저 이곳저곳을 전부 다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일단 그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점이 과실 여부가 있는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났음에도 사망자 유족들은 빈소를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화방산 측이 피해 가족들에게 사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례 절차 논의조차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원통한 건 어떻게 사망자한테 4시간, 5시간 동안 가족한테 연락이 안 가고 어떻게 부모가 가서 알라고 하는데도 무시해버리고 안 알려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가? 또 유족들은 한화대전공장에서 수시로 야근이 이루어지고 근무 강도가 심했다며 한 점 의혹도 없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원상 규명을 못하고서 보내면 솔직히 아들도 억울하고 저희 부모로서도 억울할 것 같아요.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한화대전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특별감독을 진행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어제 오후 베이징에서 미국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뉴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 부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입니다. 김명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승용차를 타고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김영철 부장은 곧바로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에서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최강일 국장 대행도 동행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장관도 1박 2일 일정으로 뉴욕을 찾습니다. The secretary will be heading up to New York tomorrow and I believe returning sometime on Thursday. 김영철 부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에 나섭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때부터 호흡을 맞추며 북미 회담을 마쿠에서 성사시킨 두 사람이 판문점과 싱가포르 접촉 결과를 총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비핵화와 체제 보장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談판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김 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희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북미 양국의 정상회담 실무준비팀은 현재 한 호텔에서 만나 구체적인 회담 장소와 의전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북측 대표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탄 차량이 조혜긴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머무는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현지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앞서 김 부장은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자신의 숙소인 플러튼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북미 양측이 앞으로 몇 차례 협의를 더 이어간 뒤 회담 개최 장소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발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단판으로 주목받는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샹그릴라 호텔과 대통령궁, 센토사 섬 등이 회담 개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판문점에선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안을 놓고 북미 간 두 번째 실무 접촉이 진행됐는데요. 뉴욕에서 진행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최종談判전에 의제를 최종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이른 오전 판문점 관문인 통일대교를 미 대사관 차량 3대가 나란히 통과합니다. 북한과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측 협상팀 일행입니다. 통일각에서 북한 측과 만나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7일 이후 사흘 만의 접촉으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협상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위원장이 방미길에 오른 만큼 어느 정도는 이견 조율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큰 틀에서 이제 조율이 됐고, 물론 이제 뉴욕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제 뭐 판문점 실무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두 최고위급 인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하지만 최종談판은 판문점이 아닌 뉴욕에서 열리는 만큼 아직 관문은 남아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만나 핵무기 반출을 포함한 확실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등 확실한 체제 보장을 맞바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양측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는 정부의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또 서로 맞춰나가는 것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이어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은 일괄 타결되고 압축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이처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물밑 협상에 속도를 내자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이제 러시아도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움직임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통보는 중국이 발을 담그면서 기우는 듯했던 협상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후 남북 미중 4자 구도가 남북미 3자 구도로 재편되면서 물밑 핵 담판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담의 불씨가 되살아나자 왕년의 6자회담 참가국들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정전협정 당사국인 자신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미가 중국을 가볍게 봐서도 탓해서도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본은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미일 정상회담과 북일 외무상 회담을 추진하는 등 재팬 패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꼽히는 로비력을 동원해 북한의 생화학 무기 폐기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의제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조용하던 러시아도 외무부 장관을 평양에 보내는 등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상 리용호 동지의 초청으로 세르게이 라브로브 러시아 연방 외무상이 곧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중일러 3국이 목소리를 높일 경우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서 과거에 흐지부지 됐던 6자회담의 전철을 밟게 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넥센 구단이 그동안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무려 130억 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넥센의 선수 장사가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KBO 리그 사무국은 지난해 넥센이 NC, KT와 트레이드하면서 뒷돈 6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SK를 제외한 8개 구단이 자진 보고 형식으로 뒷돈 제공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금액이 충격적입니다. 23번의 트레이드를 통해 넥센이 챙긴 뒷돈은 무려 131억 5천만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가 가장 많은 41억 원, LG와 두산이 각각 28억 원과 20억 원을 몰래 건네는 등 인기 구단들의 규약 위반이 더욱 심했습니다. 넥센은 2009년 두산에 2연승을 내주면서 발표 금액 10억 원의 2배인 20억 원을 몰래 받았고 이듬해에는 황재균을 롯데로 보내면서 다시 20억 원의 뒷돈을 받았습니다. 당시 KBO가 넥센의 현금 트레이드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지만 넥센과 롯데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해 12월 현금 19억 원이 포함된 고원준 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총체적인 도덕 불감증에 휩싸인 넥센이 주범, SK를 제외한 8개 구단이 공범 역할을 한 겁니다.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구단들의 징계 수위와 13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뒷돈의 전액 환수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미 공적 구단의 신뢰를 상실한 넥센은 프로야구 퇴출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뒷돈의 전액 환수 조치까지 내려질 경우 넥센은 공중분해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범죄 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34살 안모 씨는 수년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료로 비트코인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를 범죄 수익금으로 보고 법원에 몰수를 요청했지만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객관적 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며 몰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을 돈으로 바꾸거나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 만큼 무형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당시 돈으로 24억여 원에 이르는 191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습니다. 예금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이나 무형의 재산을 모두 은닉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비트코인의 재산 가치를 인정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인정한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이 범죄 수익에 한정될 뿐 법정 화폐로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관련 범죄 수사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달이죠. 119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 실태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상황은 여전합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을 뿌리 뽑기 위해 연일 초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횡설수설하며 실랑이를 하던 여성이 갑자기 욕설을 내뱉으며 손찌검을 합니다. 술에 취한 40대 남성에게 맞은 구급대원이 사경을 헤매다 숨진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구급대원 폭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술에서 깬 가해자가 가족까지 데리고 소방서를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얼굴을 한 번 더 본다는 것 자체가 한 번 더 외상후 스트레스가 더욱더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온정에 끌린 합의를 막기 위해 피해 구급대원의 대리인을 내세워 가해자와의 만남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대원이 흉으로 인해서 구급차 운행을 못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까지도 저희가 공동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또 구급대원을 폭행해 숨지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급대원에 대한 단순 폭언도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자신의 비서에게 상습 폭언을 일삼은 전직 외교관이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 씨를 상해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폭언을 상해죄로 처벌하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여비서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여비서는 현지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은국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시간 반 동안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김 씨는 대한가수협회 회의 도중에 벌어진 단순 실랑이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잘 해결해 남은 협회장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일서 전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열린 대한가수협회 회의에서 김 씨가 자신의 어깨와 팔을 밀쳐 상처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가계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가운데 소비 지출도 양극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 최상위 20% 가구의 소비 지출이 소득 최하위 20% 가구보다 약 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55만 6,800원이었습니다.
이는 가계 지출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 비용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계 소득에 따른 소비 지출 규모는 약 4배 차이가 났습니다. 즉, 소득 최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433만 1,900원으로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114만 6천 원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소득 최상위 20% 가구는 교통비로 월 평균 71만 7,800원을 사용했고 음식 숙박에 60만 9,100원, 식료품과 술이 아닌 음료 구입에 50만 1,600원을 지출했습니다. 교통비 중 절반가량은 자동차 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소득 최하위 20% 가구는 식료품과 술이 아닌 음료 구입에 월 평균 23만 2,600원을 지출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수도 광열에 21만 7,600원, 보건에 12만 3,500원, 음식 숙박에 12만 3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게는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많아 적자 살림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득 구간별 월평균 소비 지출로 100만 원 미만 가구는 110만 7천 원이고 600만 원 이상 가구는 441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월 평균 통신비는 13만 7,800원으로 전체 가계 지출의 5.4%를 차지해 12개 소비 항목 중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통신비 중 휴대전화 할부금 등 통신장비 지출은 23%인 3만 1,900원이고 유무선 전화요금과 인터넷 이용료 그리고 수리비 등 순수 통신 서비스 비용은 약 77%인 10만 5,500원이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이 가동한 지 22년 만에 오늘 공식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지난 2월 폐쇄 발표 전까지 2천여 명이 근무한 군산 공장에는 40명 정도만 남아 공장 정리와 유지 보수 업무를 맡게 됩니다. 1996년 전북 군산시 소룡동 앞바다에 매립지 130만 제곱미터에 세워진 군산 공장은 연간 승용차 27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130여 곳과 함께 12,000여 명을 상시 고용하며 전북 수출의 30%, 군산 수출의 50%가량을 차지해온 군산 공장의 폐쇄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제 새벽 부산 영도구의 한 해안에 기름띠가 몰려들어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누군가 기름을 몰래 버렸거나 유출 사고를 내고 잠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피서철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파도에 밀려온 기름띠가 해안선을 따라 둥둥 떠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 해안에서 수백 미터에 달하는 기름띠가 발견된 건 새벽 5시쯤. 지나가던 어선이 해경에 신고하면서 긴급 방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흡착포는 기름이 엉겨붙어 금세 시커멓게 변해버립니다. 해상에서 유출된 기름이 해안으로 몰려오면서 일대에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기름띠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선박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벙커CU였습니다. 누군가 해상에서 유출 사고를 내고도 신고 없이 달아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박 운항이 잦은 부산에서는 최근 비슷한 오염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기름 섞인 폐수를 몰래 버린 예인선이 적발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기름 혼합물과 폐수를 바다에 배출한 러시아 선박 2척도 해경 추적 끝에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폐유 등을 몰래 버리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선진국들과 같이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면은 이런 해양오염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둔 만큼 해양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갖가지 병이 번지고 값도 폭락하면서 양파 재배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양파 팔아주기와 일손 돕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양파 10개 가운데 2개가 나오는 고장입니다.
수확을 앞둔 양파잎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뽑아오니 양파도 굵지 않습니다. 한 20년을 넘게 지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올해 처음이에요. 이렇게 보기는. 지난 겨울 혹한과 봄의 이상 저온, 이후 잦은 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난 곳은 바다를 끼고 있는 전남 서남해안 지역 3,000헥타르가 넘습니다. 지난해 양파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40% 정도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양파값은 폭락했습니다. 양파 도매 가격은 1kg에 525원으로 지난해보다 44.4%나 떨어졌습니다. 가격 폭락에 병충해까지 겹치면서 농민의 어려움이 커지자 양파 사주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민관군 600여 명이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옛 품앗이의 전통을 살려 멀리 서울에서까지 달려와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봉사활동으로 조금이나마 우리 농업인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을 농가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지금 대민 지원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협은 품앗이 일손 돕기와 함께 전국 유통망을 활용한 양파 팔아주기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부산항에서 붉은 불개미 2마리가 또 발견돼 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수입된 건조된 나무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붉은 불개미 2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대나무에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돼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붉은 불개미는 몸속에 강한 독성 물질이 있어서 날카로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심하면 현기증과 호흡곤란, 의식장애를 유발해 끝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대구와 울산 지역에서 우박이 섞인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대구기상청은 어제 오후 3시 3분쯤부터 10분까지 대구 지역에서 1.5cm 크기의 우박이 비와 함께 쏟아졌으며 이 시간 동안 내린 비는 14.6mm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비로 대구 신암동 도로 일부가 침수되는 등 5건의 피해가 대구시에 접수됐습니다. 울산에서도 오후 2시부터 5분여 동안 0.8cm 크기의 우박이 섞인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에 울산 울주군에서는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는 5분 정도 우박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는 이사회를 열고 1,500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주 발행 규모는 보통주 2,400만 주, 전환주 600만 주 등 모두 3,000만 주로 주당 가격은 5,000원으로 예정대로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K뱅크의 자본금은 5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K뱅크 측은 유상증자한 자금으로 기존 상품을 재정비하고 신규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가 LG U+에 이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월 49,000원 요금제는 데이터 3GB를 제공하고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는 최대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쓸 수 있습니다. 또 비디오 요금제는 월 69,000원에 100GB를 제공하고 소진 후에는 5Mbps 속도로 무제한 쓸 수 있습니다. 월 89,000원을 내면 속도나 용량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데 이는 LG U+가 지난 2월에 선보인 88,000원대 데이터 요금제와 비슷합니다. 상장사의 기업 분석 보고서나 공시 등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증권 투자 정보 포털이 문을 엽니다. 스마일이라는 이름은 증권시장 정보도서관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모바일 PC의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 smile.krx.co.kr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코스닥 기술 분석 보고서, 신규 상장 기업 분석 보고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와 상장사의 공시, 뉴스, 재무제표 등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KB금융지주가 5년간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에 총 29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투자는 7,500억 원, 간접 투자는 1조 6천억 원, 대출은 27조 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은 당장 다음 달 KB 청년 희망드림 우대 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갖춘 신생기업에 0.5%대 초저금리로 총 2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일찍 찾아온 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 6월 중순처럼 덥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합니다. 다만 해안과 경기 북부, 호남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낮부터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자와 선글라스도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도 14도, 광주 16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도 26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특히 6월의 첫날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정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뒤 정각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